비 오는 저녁, 마당 한가운데 놓인 짐박스 위에 웅크린 순자. 한때 웃음소리 가득하던 집이 이제 은행의 담보가 되어 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짧은 한마디. 엄마, 우리도 힘들어.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꺼버렸다. 순자는 복도 끝 작은 창문 앞에 서 있었어요. 11월의 차가운 유리에 손을 얹자 손바닥에 닿는 냉기가 심장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 저마다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들 사람들. 그 평범한 일상이 지금 순자에게는 너무나 먼 풍경처럼 느껴졌죠. 여보, 들어와서 좀 앉아요. 거실 소파에 앉은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낮고 가라앉은 음성. 순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식탁 위에는 저녁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침에 끓인 된장찌개, 식은 밥 2공기, 김치.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음식들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죠. 순자는 소파 건너편 의자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살짝 부푼 관절, 세월의 흔적이 선명한 주름.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던가. 30년 넘게 교단에 섰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 준호한테서 전화 왔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달째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익십이었죠.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을 뿐이었죠. 렌즈에 낀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안경알을 문지르는 남편의 모습. 그 반복적인 동작 속에서 순자는 남편도 자신만큼이나 힘들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 이 시간이면 평소 같았으면 벌써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날이 떠올랐죠. 6개월 전 봄.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준호의 전화를 받은 날,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주전자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35살 아들의 결혼 소식.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이었죠. 정말? 어떤 사람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어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회사 동료라고, 착하고 예쁜 사람이라고, 곧 집에 데려오겠다고. 일주일 후 순자는 집안을 말끔히 청소했어요. 현관부터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걸레질을 했어요. 태수는 백화점에 가서 과일 바구니를 샀고 순자는 떡집에서 갓 만든 송편을 주문했죠.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태수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순자는 계속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옷도 3번이나 갈아입었죠. 처음에는 베이지색 카디건,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서 남색 재킷으로,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결국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로 정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순자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어서 와, 준호야.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고 그 옆에 단정한 인상의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민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긴 생머리, 깔끔한 화장, 단정한 원피스. 첫인상은 좋았어요. 순자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죠. 어머, 손이 차가워. 많이 긴장했구나. 들어와, 어서. 거실에 앉은 4사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분위기가 풀렸어요. 민지는 공손했고 준호와 나누는 눈빛에는 애정이 묻어났어요. 순자는 흐뭇한 마음으로 과일을 깎았어요. 부모님, 저희 8월에 결혼하려고 해요. 준호의 말에 태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결혼식장이랑 날짜는 정했니? 아직이요. 근데 그 전에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준호가 민지를 힐끗 쳐다봤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응, 말해봐.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준호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집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지? 네. 지금 제가 사는 원룸은 좁아서 결혼하면 제대로 된 곳에서 살아야 할 것 같고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이야기였죠. 아들이 결혼하면 신혼집이 필요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럼 전세를 알아봐야겠구나. 얼마 정도면 될까? 그게, 준호는 말을 흐렸어요. 민지가 대신 입을 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은 남자 쪽에서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세요. 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찻잔을 들려던 손이 허공에 떠 있었죠. 남자 쪽에서? 네. 저희 집안이 좀 전통적인 편이라서요. 그리고 요즘은 그게 당연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민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순자는 태수를 쳐다봤어요. 태수의 표정도 굳어 있었죠. 그래. 요즘은 그렇구나. 순자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민지와 준호가 돌아간 후 부부는 거실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여보, 우리 통장에 얼마나 있죠?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전세금 2억 정도. 그리고 내 퇴직금 8천만 원. 2억 8천이면 부족하겠죠? 요즘 서울 아파트가 전세로 3억은 기본이야. 괜찮은 곳은 4억도 넘고.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평생을 모은 돈. 아껴 쓰고 또 아껴서 모은 돈. 그게 고작 이 정도였어요.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데. 그래도 이자가 만만치 않을 거야. 태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다음 날부터 순자와 태수는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들을 봤어요. 노후하고 좁았지만 그나마 가격이 맞는 곳이었죠. 엄마, 이 정도는 안 돼요. 준호는 전화로 불만을 표했어요. 민지가 보고 실망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좋은 곳 없어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또다시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밤늦도록 매물을 검색했고 다음날 아침에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결국 그들이 찾아낸 건 인천의 신축 아파트였어요. 전세 3억 5천, 은행 대출 1억을 받으면 겨우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었죠. 계약하겠습니다. 순자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했을 때 태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계약 당일 부동산 사무소는 좁고 답답했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 계약서, 전세권 설정 서류, 대출 서류. 순자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지만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명의는 누구로 할까요? 중개인이 물었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하시고요. 순자는 서류를 쳐다봤어요. 명의란에는 이준호, 김민지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은 없었죠. 그럼 대출 연대보증인은? 저희 어머니로. 준호가 순자를 쳐다봤어요. 순자는 잠시 멈칫했어요. 연대보증인. 그 무거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 순자가 태수를 봤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인데. 결국 순자는 연대보증일란에 도장을 찍었어요. 빨간 도장이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혔어요. 그 순간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왔죠.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준호는 환한 얼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응, 계약했어. 너도 마음에 들 거야. 민지와 통화하는 준호의 목소리는 행복해 보였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죠.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됐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흔들리는 전철을 탔죠. 그날 밤 순자는 통장을 열어봤어요. 잔액 800만 원. 평생을 모은 돈이 거의 바닥났어요. 남은 건 퇴직 후 생활비로 슬픈 돈뿐. 순자는 통장을 덮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을 거야. 준호가 잘 갚겠지. 태수가 위로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을 뿐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대출 이자가 처음 나갔어요. 월 60만 원. 두 사람의 국민연금을 합쳐도 빠듯한 금액이었죠. 준호야, 이자는 내가 내는 거지? 순자가 전화로 물었어요. 준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알아요. 다음 달부터 넣어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이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다시 전화했어요. 준호야, 이자가. 아, 미안해요.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서. 다음 달에 2달치같이 넣어드릴게요. 순자는 전화를 끊으며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결혼이니까 바쁠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결혼식은 8월 중순에 열렸어요. 화려한 예식장, 많은 하객들. 순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들 곁에 섰어요. 사진을 찍을 때만큼은 환하게 웃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아들 부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순자와 태수는 이사를 도왔어요. 짐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가구를 배치했죠. 잘 살아라. 순자가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준호는 손을 흔들었지만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6개월이 흘렀어요. 대출 이자는 한 번도 제때 들어온 적이 없었고 순자와 태수는 자신들의 생활비를 쪼개가며 이자를 내고 있었어요. 순자는 다시 창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차갑게 식은 유리에 이마를 댔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 아들이 살고 있겠죠. 따뜻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준 걸까? 순자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순자는 꿈을 꿨어요. 끝없이 떨어지는 꿈. 어둠 속으로, 바닥 없는 곳으로.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태수가 등을 토닥여줬어요. 괜찮아, 꿈이야.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꿈이 아니라는 걸.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걸.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걸. 순자는 부엌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을 바라봤어요. 11월의 찬바람이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왔죠. 손에 들고 있던 설거지 수세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지만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태수가 반쯤 남긴 미역국, 손도 대지 않은 계란말이. 요즘 들어 남편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한 숟가락 뜨다가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죠. 소화가 안 돼. 태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되는 거라는 걸. 먹는 것조차 죄스러운 그런 기분. 순자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순자는 황급히 수세미를 싱크대에 던지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뜬 이름 준호. 손가락이 떨렸어요. 한 달 만에 연락이었죠.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어요. 뭔가 기운이 빠진 음성.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저 회사를 그만뒀어요. 순자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뭐,
그만뒀다고? 왜? 구조조정이요. 저만 잘린 게 아니라 팀 전체가.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럼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네. 이력서는 넣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위로를 해야 할지, 걱정을 해야 할지, 아니면 대출이자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에서 뒤엉켰죠. 엄마, 그래서 그러는데. 응? 이번 달이자.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미 석 달째 이자를 대신 내고 있었어요.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래, 알았어. 취직할 때까지 엄마가 낼게. 걱정 마. 죄송해요. 준호의 사과가 들렸지만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그래, 몸 건강히 챙기고. 끊을게. 전화를 끊자마자 순자는 주저앉았어요. 차갑고 딱딱한 부엌 바닥.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는 순자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여보, 태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복도를 걷다가 부엌 바닥에 앉아있는 순자를 발견했죠. 왜 거기 앉아있어? 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냥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죠. 태수는 재빨리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잡았어요.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준호가 회사를 그만뒀대요. 태수의 손이 멈췄어요. 순자를 일으켜 세우려던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죠. 뭐라고? 구조조정으로. 잘렸대요. 태수는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댔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럼 이자는 못 낸대요. 당분간. 태수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어요. 비틀거리는 걸음.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죠.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일어섰어요. 무거운 몸을 억지로 움직여 거실로 갔어요. 남편 옆에 앉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우리 어쩌지?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죠. 3일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닦았어요. 누굴까? 택배는 아닌 것 같은데.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며칠 깎지 않은 수염, 푹 꺼진 눈. 그 옆에 민지가 서 있었죠. 민지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들어와. 순자가 문을 열어주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죠. 거실로 들어선 준호는 소파에 앉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어? 앉아. 태수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민지는 팔짱을 낀 채 그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태수가 건너편에 앉으며 물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어요. 컵을 내려놓는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준호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몇 번이나 그러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됐어. 그런 말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태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 달 이자를 정말 못 낼 것 같아요. 그건 전화로 들었어. 그리고 다음 달도 어려울 것 같고요. 순자는 가만히 앉아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남자가 아니라 꾸중 듣는 아이처럼 보였죠. 취직은 어떻게 돼가? 태수가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쉽지 않아요. 면접은 몇 군데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럼 당분간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자라도 내려면. 태수의 말에 민지가 끼어들었어요. 아르바이트요? 준호가 대학 나와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라고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민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태수가 반박했어요. 민지는 팔짱을 더 단단히 꼈어요. 그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순자가 재빨리 남편의 팔을 잡았죠. 무슨 소리야, 그게? 민지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신 후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집을 도와주신 건 감사해요. 정말. 근데 그게 대출까지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순자는 귓가가 윙하고 울렸어요. 민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가슴에 박혔죠. 그럼 넌 뭐가 문제라는 거야? 태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주먹을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희는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매달 이자 독촉하시면 준호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독촉? 우리가 독촉했어? 순자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석 달을 우리가 대신 냈어. 한마디 안 하고. 그게 독촉이야? 민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준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태수가 아들을 불렀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독촉했다고? 아니에요. 준호의 대답은 작았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럼 뭐야? 왜 가만히 있어? 내 아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순자는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태수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을 노려볼 뿐이었죠. 아버지. 준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뭔데? 실직한 게? 아니면 지금 내 아내 말에 가만히 있는 게? 민지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만하세요. 준호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매일 이력서 넣고 면접 다니고 밤새 잠도 못 자는데. 그래서 뭐? 우리도 힘들어. 우리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알아? 태수가 소리쳤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죠. 당신 부모님이 집을 도와준 거지 빚까지 떠안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태수는 민지를 노려봤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죠.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사람이냐?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모았는지 알아? 30년을 모았어. 평생을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그걸 다 내 집에 넣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릴 힘들게 하세요? 힘들게 해? 우리가 언제? 매달 전화하시잖아요. 이자 언제 넣냐고. 순자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죠. 그만해요, 다들.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모두가 순자를 쳐다봤죠. 싸워서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죠. 그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지야, 우리가 독촉한 게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 우리도 힘들어. 이자 내느라 생활비가 빠듯해. 근데 참았어. 내가 힘들까봐, 준호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민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우린 그냥 부모야.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어머니. 준호가 일어서려 했지만 민지가 팔을 잡았어요. 가요. 민지야. 가요. 이렇게 있어봤자 서로 상처만 받아요. 민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준호는 부모님을 돌아봤어요.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결국 아내를 따라 문 쪽으로 걸어갔죠. 준호야. 순자가 불렀어요. 준호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힘들면 언제든 와. 밥이라도 먹고 가. 준호의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거실에는 순자와 태수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 있었죠. 말없이 그저 서 있었어요. 태수가 먼저 무너졌어요. 소파에 주저앉더니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순자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죠. 하지만 위로의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순자도 울고 싶었으니까, 소리내서 울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버텨야 했으니까.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 누운 태수는 뒤척이며 신음소리를 냈죠.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 저마다의 집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죠. 민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당신 부모님이 집을 도와준 거지 빚까지 떠안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순자는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민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빚을 떠안으라고 하지 않았죠. 순자와 태수가 스스로 선택한 거였어요. 사랑이었을까, 의무였을까? 순자는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처음에는 사랑이었는데 어느 순간 의무로 변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원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어두운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왜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써야 해? 왜 우리 노후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어요.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 순자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새벽 2시, 거실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죠. 순자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통장 앱을 열었어요. 잔액 320만 원. 다음 달 이자 60만 원. 생활비 최소 100만 원. 계산은 간단했어요. 석 달이면 바닥나요. 석 달 후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다시 무릎을 끌어안았죠. 사랑이 의무가 되고 의무가 원망이 되는 순간. 순자는 그 순간을 지금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죠. 순자는 봉투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죠. 우편함에서 꺼낸 등기우편. 발신인 국민은행.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엇인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봉투를 찢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하얀 종이를 꺼냈어요. 대출 연체 최종 통보서.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순자는 눈을 몇 번 깜빡였어요. 귀하의 대출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되어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경매. 그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순자는 종이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여보. 순자가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더 크게. 여보. 방에서 태수가 나왔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 밤새 잠을 설친 얼굴이었죠. 왜 그래?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보서를 내밀었어요. 태수가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무슨... 태수는 종이를 놓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마치 돌이 된 것처럼. 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어요. 경매래요. 준호네 집이.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죠. 태수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통보서를 들고 있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2억이 넘는 돈을 날리는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준호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째 신호음 끝에 연결됐어요. 네,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준호야, 엄마야. 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순자는 목구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은행에서 통보서가 왔어. 무슨 통보서요? 경매 통보. 집이 경매에 넘어간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순자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제가 뭘 어쩌라고요, 엄마. 준호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어 아내를 쳐다봤죠. 엄마, 저도 힘들어요. 아직 취직도 못했고, 민지는 매일 싸우자고 하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는 거야? 우리 돈 2억 5천이 들어간 집을. 순자가 소리쳤어요. 태수가 벌떡 일어나 순자 옆으로 왔죠. 엄마,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전 명의자일 뿐이잖아요. 명의자일 뿐?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죠. 엄마도 이제 좀 놔주세요. 나도 이제 내 가족이 있어요. 더 이상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어요.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기계음만이 울렸죠. 순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귀에서 떼지 못한 채 마치 다시 연결될 것처럼 아들이 다시 전화할 것처럼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뭐래? 태수가 물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남편을 봤어요. 나한테 기대하지 말래요. 순자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기계 같은 목소리. 태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벽에 등을 기댔죠. 그 자식이. 태수의 주먹이 벽을 쳤어요. 쾅!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순자는 움찔했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태수는 다시 벽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자식이. 태수의 고함이 울렸어요. 주먹에서 피가 났어요. 하얀 벽지에 붉은 자국이 남았죠.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그만해요. 순자가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태수는 아내의 품에서 무너졌어요. 무릎을 꿇었죠.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평생을 모았는데 다 날리는 거야? 순자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위로의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순자도 무너지고 싶었으니까, 소리내서 울고 싶었으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순자는 다시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10번. 모두 연결되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엄마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제발. 답장은 없었어요. 밤 9시 순자는 가방을 들었어요. 어디가? 태수가 물었어요. 준호네 집에.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순자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태수가 따라 나섰죠. 나도 갈게. 안 돼요. 여보는 집에 있어요. 왜? 당신이 가면 또 싸우게 될 거예요. 태수는 아내를 말렸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혼자 갈게요.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말해보고 싶어요. 순자는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수척한 얼굴, 푹 꺼진 눈, 굽은 어깨. 순자는 거울을 외면했어요. 준호의 집, 인천의 아파트, 순자와 태수가 전 재산을 들여 마련한 곳. 순자는 현관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죠. 손가락이 버튼에 닿았어요. 딩동 마이너스. 차인벨 소리가 울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민지가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를 묶은 모습. 순자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죠. 어머니. 민지야, 준호 있니? 지금 씻고 있어요. 기다려도 될까? 꼭 할 말이 있어서.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순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현관에 놓인 신발들. 준호의 운동화, 민지의 구두. 정갈하게 정리된 신발장. 거실은 깨끗했어요. 새 소파, 큰 TV, 예쁜 조명. 순자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모든 게 자신들의 돈으로 이루어진 거였죠.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민지는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 순자 앞에 놓았지만 말은 없었죠. 10분쯤 지났을까?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머리가 젖은 채. 순자를 보자 걸음이 멈췄어요. 엄마, 준호야. 순자는 일어섰어요. 준호에게 다가갔죠.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수척해진 얼굴, 어두운 눈동자.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줘. 뭐라고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피곤했어요. 순자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 통보서. 이거 경매 막으려면 어떻게든 해야 해. 집을 팔든 아니면. 엄마, 그만하세요. 준호가 말을 끊었어요. 전 이제 못하겠어요. 정말로. 준호야, 우리 돈이 2억 5천이나 들어간 집이야. 그걸 그냥 날릴 순 없잖아. 그럼 어쩌라고요? 제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지가 거실로 나왔죠.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민지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 집 팔아서라도 정리할 테니까. 어머니. 민지가 소리쳤어요.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순자는 며느리를 봤어요. 민지의 눈에는 짜증과 피로가 가득했죠. 엄마,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내 가족이 있어요. 준호의 말. 오늘 전화해서 들었던 그 말. 다시 한번 들으니 더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어요. 순자는 뒤로 물러섰어요. 비틀거리는 걸음. 소파에 부딪혔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현관으로 걸어갔죠. 신발을 신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보면 안 됐으니까. 며느리가 보면 안 됐으니까. 문을 열고 나섰어요.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찰칵. 그 소리가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을 탔어요. 좌석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얼굴도, 창밖 풍경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태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방 안의 연기가 자욱했어요. 어떻게 됐어? 태수가 물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안 되겠지?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어요. 그리고 다시 한 대를 꺼냈죠.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하얀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다가 흩어졌어요. 우리, 이제 어쩌지?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담배 연기만이 방 안을 채웠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짐을 쌌어요. 큰 박스를 꺼내서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죠. 책, 사진, 그릇. 하나하나 박스에 넣었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
이제 떠나야 했어요. 은행에서 집을 넘겨받기로 했어요. 전셋집이었지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돈이 없었죠. 태수도 짐을 쌌어요. 옷장에서 옷을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느렸어요. 마치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것처럼 거실벽에 걸린 시계를 내렸어요. 오래된 시계. 결혼 선물로 받았던 것. 태수는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오후 2시. 곧 은행 직원이 올 시간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자와 태수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태수가 문을 열었어요.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국민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담보물 인수권으로. 들어오세요. 태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2 남자가 들어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펜을 들었지만 글씨가 써지지 않았어요. 부인? 은행 직원이 불렀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글썽였죠. 태수가 다가와 아내의 손에서 펜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서류에 서명했어요. 거친 필체, 떨리는 손글씨, 확인했습니다. 열쇠는? 태수가 열쇠를 꺼내 건넸어요. 은행 직원이 받았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거실에는 박스들만 남았어요. 30년의 추억이 담긴 박스들. 순자와 태수는 그 박스들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점점 붉어졌죠. 순자는 창가에 섰어요.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보는 노을. 가자. 태수가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 사람은 박스를 들고 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순자는 뒤를 돌아봤어요. 복도 끝에 있는 그들의 집. 이제는 남의 집.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1층에 도착했죠. 문이 열렸어요. 밖은 추웠어요. 11월에 찬바람이 불었죠. 순자는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2 사람은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어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3개월 후 2월. 반지하 방은 좁았어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도 희미했죠. 순자는 벽에 붙은 곰팡이를 걸레로 닦았어요. 닦아도 며칠 지나면 다시 피어났어요. 월세는 40만 원. 보증금은 500만 원. 남은 돈으로 겨우 구한 곳이었죠. 천장이 낮아서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어요. 부엌과 거실이 하나로 붙어 있었고 화장실은 문을 열면 샤워기가 보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길거리에 나앉지 않은 것만으로도. 태수는 말이 줄었어요. 하루 종일 방 한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죠. 가끔 담배를 피웠어요. 좁은 방 안에 연기가 자욱했지만 순자는 말리지 않았어요. 그것밖에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여보, 밥 먹어요. 순자가 불렀지만 태수는 대답이 없었어요. 순자는 밥상을 남편 앞에 놓았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반찬들. 조금이라도 드세요. 태수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밥을 뜨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입맛이 없어. 그래도 먹어야죠. 몸 상하면 어떡해요. 그래. 태수는 억지로 한 숟가락 떴어요. 씹는 것도 힘들어 보였죠.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순자는 설거지를 했어요. 작은 싱크대에서 물소리가 났죠.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이 보였어요. 지나가는 발걸음들. 구두, 운동화, 부츠. 순자는 그 발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자신도 저 위를 걸었었죠. 해가 드는 곳에서, 밝은 곳에서. 이제는 땅 아래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새벽 5시. 순자는 일어났어요. 태수는 여전히 자고 있었죠.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도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잠들었다는 걸. 조용히 옷을 입었어요. 패딩 점퍼, 목도리, 털모자. 문을 열고 나섰죠. 밖은 추웠어요. 2월의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교회까지는 20분 거리였죠. 교회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새벽 기도의 시간. 순자는 제일 뒤 자리에 앉았어요. 앞쪽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울렸어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순자는 두 손을 모았어요. 눈을 감았죠.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떨릴 뿐이었죠.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뺨을 타고 내려와 목도리를 적셨어요. 주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제 아들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기도는 물음표로 가득했어요. 대답은 없었죠.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1시간 후 기도회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죠.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저 앉아 있었어요. 권사님, 목사님이 다가왔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알고 있었죠. 순자가 매일 울고 간다는 걸. 힘드시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지나갈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나갈까? 정말로? 교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죠. 낮 12시. 태수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보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순자는 빨래를 했어요. 작은 세탁기가 덜컹거리며 돌아갔죠. 창문을 열고 빨래를 널었어요. 반지하라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았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자는 손을 닫고 문으로 갔어요. 누굴까? 택배일까? 문을 열자 우체부가 서 있었어요. 등기 우편이요. 순자는 받았어요. 작은 봉투 하나. 발신일란을 보니 준호였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꼭 쥐었죠. 감사합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태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준호한테서 온 편지. 태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순자는 봉투를 열었어요. 하얀 편지지가 나왔죠. 그리고 수표 한 장. 순자는 편지를 펼쳤어요. 태수도 옆에서 함께 봤죠. 엄마, 아빠, 죄송해요. 매일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이번 달부터 매달 50만 원씩 보낼게요. 용서해 주세요. 마이너스 준호. 편지는 짧았어요. 하지만 글씨는 떨려 있었죠. 순자는 수표를 봤어요. 50만 원. 태수는 편지를 빼앗아 읽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읽었죠. 그리고 편지를 구겼어요. 이게 뭐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만 원? 우리가 2억 5천을 날렸는데 50만 원?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이걸로 뭘 어쩌라는 거야? 이걸로 다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태수가 소리쳤어요. 순자는 여전히 창밖만 봤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겨울비. 차갑고 음산한 빗방울들이 창문을 때렸죠. 여보. 순자가 조용히 불렀어요. 그래도 연락은 했잖아요. 연락? 이게 연락이야? 그래요. 이게 연락이에요. 순자는 남편을 봤어요. 태수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50만 원으로 뭘 하라고? 이걸로 우리 인생이 돌아와? 돌아오지 않아요. 순자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집도, 우리 돈도, 우리 시간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준호가 기억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릴 기억? 그게 무슨 소용이야?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죠. 순자는 웃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죠. 근데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우릴 기억한다는 것.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구겨진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떨리는 글씨를 다시 읽었죠. 순자는 창가로 갔어요.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눈물처럼. 돈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태수는 아내를 쳐다봤죠. 믿음이 깨진 시간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우리가 아들을 믿었잖아요. 우리 아들이면 잘할 거라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그 믿음이 깨진 거예요. 돈은 다시 모으면 돼요. 집도 다시 구하면 되고. 근데 믿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빗소리만 울렸어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죠. 순자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글씨를 쓰다듬었죠. 그래도 순자가 작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린 아직 부모잖아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죠.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준호도 민지도. 올까? 모르겠어요. 안 올지도 몰라요.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근데 우린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니까. 태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목이 메었죠. 순자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죠. 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어요. 차갑고 음산한 겨울비. 그날 밤 순자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수표도 함께. 당장 쓸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간직하고 싶었죠. 태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여보, 응, 우리 잘못한 거 맞죠? 순자의 질문에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이 해준 거 맞죠? 아들한테.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요. 순자는 옆에 누웠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죠. 근데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왜? 부모니까요. 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죠.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었으니까. 3주 후,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봄 기운이 조금씩 느껴졌죠. 2월 말, 곧 3월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자는 손을 닦고 문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어요. 순자는 멈췄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순자는 천천히 문을 열어줬어요. 준호가 들어왔죠. 좁은 반지하 방을 둘러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여기서 사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방 한가운데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아버지는 산책 나가셨어. 그렇구나.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엄마, 준호가 입을 열려다가 말았어요. 다시 열었다가 다시 말았어요. 몇 번이나 그러더니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해요. 순자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무릎 꿇은 아들. 고개 숙인 아들. 일어나. 죄송해요, 엄마. 일어나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엄마,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일으켜 세웠죠. 그리고 소파에 앉혔어요. 물 줄까? 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어요. 준호에게 건넸죠. 준호는 물을 받았지만 마시지 못했어요. 손이 너무 떨렸으니까. 편지 받았어.
순자가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은 안 써도 돼. 내가 쓰렴. 아니에요. 제가 드려야 해요. 그래도 엄마 받아주세요. 제발. 준호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죠. 엄마, 저 매일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를. 근데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는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이 열렸어요. 태수가 들어왔죠. 준호를 보자 멈춰 섰어요. 아버지. 준호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죠. 순자가 눈빛으로 준호를 보냈어요. 준호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봤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지냐? 죄송합니다. 그 말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니잖아. 태수가 준호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아버지, 까라고. 내 얼굴 보기 싫어. 준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떨리는 주먹. 순자가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당신도 가만히 있어. 나 혼자 있고 싶어. 태수는 침대에 누웠어요. 벽을 보며 순자는 준호를 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죠. 가볼게요, 엄마. 그래.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한 번 더 방을 돌아봤어요. 작고 어두운 방. 부모님이 사는 곳.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아버지한테도 잘 말씀드려 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문을 나섰죠. 문이 닫혔어요. 순자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침대에 앉았죠. 여보. 준호가 용기 내서 온 거예요. 알아. 태수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근데 아직은 용서가 안 돼. 저도요.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아직 용서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기다릴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태수는 아내를 봤어요. 순자는 웃고 있었죠.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 우린 부모니까요. 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반지하 방이지만 그 빛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서랍을 열었어요. 준호의 편지를 꺼냈죠. 다시 읽었어요. 떨리는 글씨를.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돈은 돌아오지 않을지 몰라요. 집도 시간도. 하지만 가족은 언젠가 돌아올지 몰라요. 순자는 그걸 믿기로 했어요. 믿고 기다리기로 했죠. 부모니까.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작지만 반짝이는 별. 순자는 그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언젠가 다시 함께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는 간절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순자는 기다릴 거예요. 평생을. 끝. 순자와 태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하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계속될 거예요. 언젠가 준호가 진심으로 돌아올 그날까지. 그리고 그날이 오면 비로소 이 가족은 치유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랑과 원망 사이에서, 의무와 용서 사이에서 그들은 여전히 부모로 남았어요. 그게 가장 아픈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죠. 4월 봄. 공원 벤치는 따뜻했어요. 오후의 햇살이 등을 감싸 안았죠. 순자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어요. 얼굴에 닿는 햇살, 볼을 스치는 바람.
봄이 왔어요. 옆에 앉은 태수는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읽지는 않았죠. 그저 펼쳐놓고 있을 뿐. 순자는 남편의 옆모습을 힐끗 봤어요. 여윈 얼굴, 깊어진 주름. 하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여보. 순자가 불렀어요. 태수가 고개를 돌렸죠. 저기 봐요. 순자가 가리킨 곳에는 벚나무가 있었어요. 활짝 핀 벚꽃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죠. 예쁘네. 태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작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 순자는 그 미소를 오랜만에 봤어요. 사진 찍을까요? 사진? 우리 둘이.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셀카 모드로 전환했어요. 자, 찍어요. 화면 속에 두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하지만 웃고 있었죠.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순자는 사진을 확인했어요. 벚꽃 나무 아래 서 있는 노부부.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모습. 보세요. 우리 이렇게 웃고 있네요. 태수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죠. 그러게. 웃을 수 있네. 두 사람은 다시 벤치에 앉았어요. 말없이 공원을 바라봤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며 걸어갔어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도 보였고요. 평범한 봄날의 오후,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 순자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준호가 보낸 두 번째 편지였죠. 지난주에 왔어요. 엄마, 아빠, 잘 지내시죠? 이번 달에도 50만 원 보냅니다. 조금씩이지만 계속 보낼게요.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준호. 편지는 여전히 짧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줄이 추가됐죠. 사랑합니다. 순자는 그 세 글자를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마음에 새기며. 또 읽어? 태수가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뭐가? 사랑한다는 말이요. 태수는 편지를 받아 읽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순자에게 건넸죠. 언제쯤? 용서할 수 있을까? 순자의 질문에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아직은. 마음이 안 돼. 저도요. 순자는 편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응? 용서는 못해도 기다리는 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태수는 아내를 쳐다봤어요. 순자는 벚꽃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제가 될까? 모르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괜찮아요. 우린 부모니까. 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진 손, 거친 손. 하지만 따뜻했죠.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들이 흩날렸죠. 분홍빛 눈송이처럼. 순자는 하늘로 날아가는 꽃잎들을 바라봤어요. 여보, 있잖아요. 응, 우리 집은 잃었지만 뭔가 얻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뭘? 순자는 남편을 봤어요. 태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서로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예전엔 우리가 함께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우리 둘이 있잖아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죠. 그저 아내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 둘이 있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흐르는 미소였죠.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벚꽃을 바라봤어요. 흩날리는 꽃잎들, 하늘로, 땅으로, 바람을 따라 춤추는 꽃잎들.
저녁,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어요. 좁고 어두운 방. 하지만 순자는 이제 이 공간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순자는 콧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작게. 태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죠. 여보, 밥 됐어요. 순자가 불렀어요. 태수가 식탁에 앉았죠.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반찬들이지만 예전보다 맛있어 보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었어요.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었죠. 식사 후 순자는 설거지를 했어요. 태수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여보, 이거 봐요. 태수가 불렀어요. 순자가 고개를 돌렸죠. 화면에는 노부부가 나왔어요. 70대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어요. 60년을 함께 산 부부래요.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결이 뭔가요? 비결? 그냥 포기 안 한 거?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힘들 때마다 서로 붙잡아줬어요. 그게 다예요. 순자는 설거지를 멈췄어요. 화면을 바라봤죠. 태수도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말없이. 하지만 알 수 있었죠. 서로가 생각하는 게 같다는 걸.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60년은 아니더라도 함께 늙어갈 수 있을까? 순자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태수는 채널을 돌렸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함께 라는 단어. 밤. 침대에 누워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낮은 천장. 곰팡이 자국이 보였죠.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태수가 뒤척였어요. 여보, 앉아요? 응. 잠이 안 와. 저도요. 두 사람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여보. 순자가 불렀어요. 응. 우리 집은 없지만 마음속에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네. 벽도 없고 대출도 없는 그냥 따뜻한 집이요. 태수는 아내를 쳐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순자의 미소가 보였어요. 거기엔 우리 둘이 살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준호도 오겠죠. 그럴까? 올 거예요. 분명히.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그날까지 기다리자. 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하지만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죠.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봄바람.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반지하 방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밝았어요.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풀었어요. 태수가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죠. 아침 먹어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태수는 식탁에 앉았어요. 고맙소. 뭐가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순자는 남편을 봤어요. 태수의 눈빛이 진지했죠.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식사를 시작했어요. 밥을 먹으며 순자는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죠. 구두, 운동화, 샌들. 예전 같았으면 슬펐을 거예요. 자신은 땅 아래 있는데 저들은 땅 위를 걷는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여기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남편이 함께 있으니까.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요? 순자가 제안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좋지.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순자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백발이 많아졌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죠.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죠. 햇살이 눈부셨어요. 와, 따뜻하다. 순자가 손을 펼쳤어요. 햇살을 손바닥에 받으며. 태수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정말 좋은 날이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공원으로 가는 길, 벚꽃나무가 늘어선 길을 걸으며 순자는 생각했어요. 사랑은 이룰 때 깨닫는다고. 집은 사라졌지만 지킨 건 서로였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순자는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태수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줬죠.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날들이 올지 몰라요. 준호가 언제 진심으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서로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두 사람 주위를 감쌌죠. 순자는 웃었어요. 태수도 웃었어요. 봄이 왔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봄이 왔어요. 끝. 집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았어요. 돈은 없어졌지만 서로는 있었어요. 믿음은 깨졌지만 용서를 향한 기다림은 시작됐어요. 순자와 태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거예요. 반지하 방에서 손을 맞잡고 함께. 그게 그들이 지켜낸 가장 소중한 집이었어요. 마음속에 지은 벽도 없고 대출도 없는 오직 사랑만 있는 집. 그 집에서 그들은 계속 살아갈 거예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올 때까지.